남편 셋을 독살한 여성 사형수, 그녀의 선량한 가면. 노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 마지 벨마 바필드는 언제나 상냥한 미소를 띤 신앙심 깊은 할머니였다. 그녀의 손길은 따스했고 목소리는 나긋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녀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병든 자를 돌보는 천사로 통했다. 하지만 그 천사의 날갯짓 아래에는 지독한 불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가 머무는 곳마다 죽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벨마를 동정했다. 어쩌면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연이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수근거렸다. 첫 번째 남편은 불의의 화재 사고로 떠나갔고, 두 번째 남편은 원인 모를 위장병으로 세상을 등졌다. 심지어 그녀를 낳아준 친어머니마저도 비슷한 증세로 고통받다 눈을 감았다. 그녀가 간병인으로 일했던 노부부들도 하나같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불행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벨마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듯했다. 벨마의 아들 로니 버크는 비탄에 잠겨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신실한 신자인 저희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을 계속 내리시는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머니를 향한 안타까움과 세상을 향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공동체 전체가 벨마라는 여인의 기구한 운명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1977년 벨마에게 세 번째 봄이 찾아오는 듯했다. 그녀는 스튜어트 테일러라는 새로운 난사와 약혼했다.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벨마가 지긋지긋한 불행의 사슬을 끊고 행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진심으로 기원했다. 스튜어트의 존재는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녀의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러나 그 빛은 가장 잔혹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서곡에 불과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벨마가 불행을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바로 불행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상냥한 미소 뒤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었고 따스한 손길은 죽음을 재촉하는 전주곡이었다. 벨마의 삶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훗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는 존경받는 가면을 쓴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학대하고 성적으로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끔찍한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소녀 벨마에게 집은 지옥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고 17살의 나이에 토머스 버크와의 결혼을 선택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도피였다. 결혼 초 노스캐롤라이나에 자리 잡은 부부의 삶은 소박하지만 행복했다. 두 아이가 태어났고 벨마는 지옥 같던 과거를 잊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꿈에 부풀었다.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다. 1960년대 벨마는 자궁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유증으로 찾아온 극심한 허리 통증은 그녀를 진통제의 세계로 이끌었다. 약병에 의지하는 날이 늘어갈수록 그녀는 약물 중독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었다. 같은 시기 남편 토머스는 술에 빠져 살기 시작했다. 약에 취한 아내와 술에 취한 남편, 집안에서는 고성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행복했던 가정은 삐걱거리다 못해 산간조각 나기 직전이었다. 1969년 4월 4일 운명의 그날이 밝았다. 여느 때처럼 남편과 격렬하게 다툰 벨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만취한 토머스는 홀로 집에 남았다. 몇 시간 후 벨마와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활활 타오르는 화염에 휩싸인 집과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토머스의 싸늘한 주검이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비극적인 화재 사고였다. 사람들은 남편을 잃은 벨마를 위로했지만 잿더미 속에서 어떤 진실이 함께 타버렸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남편의 죽음 후 불과 몇 달, 벨마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상대는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던 제닝스 바필드였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곧 재혼했다. 벨마는 이제 벨마 바필드라는 새 이름으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의 악몽은 이름만 바꾼 채 그녀를 다시 찾아왔다. 결혼 생활은 벨마의 처방약 남용 문제로 또다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약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병적이었고 이는 부부싸움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언쟁은 날이 갈수록 격해졌다. 결국 제닝스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 그는 갑자기 정체불명의 위장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증상은 끔찍했다. 극심한 복통, 끊임없는 구토와 설사.
의사들은 단순한 위장염으로 진단했지만 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1971년 3월 22일 벨마와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제닝스는 신부전으로 사망했다. 또 한 번의 비극이었다. 사람들은 벨마의 불운에 혀를 내둘렸고 그녀는 다시 한번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되었다. 두 번째 남편의 죽음 역시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은 채 그저 또 하나의 불행한 사건으로 기록될 뿐이었다. 두 번의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끝나자 벨마는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약물 중독은 더욱 심해졌고 약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의 이름으로 위조수표에 쓰기 시작했다. 범죄의 씨앗은 그렇게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폐암을 앓던 아버지가 1972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2년 후인 1974년 벨마의 어머니 릴리안 블라드 여사에게도 의문의 병이 찾아왔다. 증상은 놀랍게도 제닝스와 똑같았다. 극심한 복통, 구토, 설사. 릴리안은 딸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 결국 숨을 거두었다. 남편에 이어 어머니까지 똑같은 증상으로 잃은 벨마. 그녀의 슬픔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 슬픔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나 끔찍해서 아무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생계를 위해 벨마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녀가 맡은 일은 노부부를 돌보는 간병인이었다. 첫 번째 고용주는 94세의 몽고메리 에드워즈와 그의 아내 84세의 돌리 에드워즈였다. 벨마는 특유의 상냥함과 성실함으로 노부부의 신임을 얻었다. 그녀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외로운 노년의 말동무이자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그러나 벨마의 따스한 손길이 닿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에드워즈 부부는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로 처리되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레코드리와 존 헨리라는 또 다른 노부부의 간병을 맡았다. 여기서도 비극은 반복되었다. 벨마는 존 헨리의 이름으로 위조수표를 만들어 약값을 댔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77년 존 헨리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벨마의 주변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죽음의 행렬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기이한 소문으로 번져나갔다. 그녀는 불운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그녀가 마음을 주는 사람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어김없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은연중에 기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상냥함 뒤에 도사린 불행의 기운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무렵 벨마는 스튜어트 테일러와 약혼하며 인생의 세 번째 전환점을 맞이했다. 스튜어트와의 삶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다. 1977년 가을 스튜어트와 함께 살기 시작한 벨마는 또다시 낡고 익숙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었다.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는 약혼자의 이름으로 수표를 위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그녀의 마음속에 차가운 두려움이 싹텄다. 스튜어트가 자신의 범행을 눈치챈 것 같다는 의심이었다.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예전과 똑같은 해결책을 떠올렸다. 그를 잠시 아프게만 만들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스튜어트가 즐겨 마시는 맥주와 차에 몰래 쥐약, 즉 비소를 섞어 넣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두 사람은 유명한 전도사의 부흥회에 참석했다. 설교가 한창 진행되던 중 스튜어트가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벨마에게 속삭였고 먼저 나가 차에서 쉬고 있겠다며 자리를 떴다. 부흥회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나온 벨마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스튜어트를 발견했다. 그녀는 태연하게 그를 부축해 차에 태웠다. 집으로 가는 내내 스튜어트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몇 번이나 격렬하게 구토를 했다. 벨마는 그의 등을 두드려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스튜어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져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의사는 과음으로 인한 급성 위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1978년 2월 3일 그는 병상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불과 56세였다. 평소 건강했던 스튜어트의 갑작스런 죽음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한 의사가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했다. 증세가 일반적인 위험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며 부검을 제안한 것이다. 이 작은 의심의 불씨가 훗날 거대한 진실의 불길로 건져나갈 것임을 그 순간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스튜어트의 장례식 날, 조문객들은 슬픔에 잠긴 벨마의 곁을 지켰다. 사람들은 겸손하고 신앙심 깊은 이 여인이 평생에 걸쳐 겪어야 했던 끔찍한 비극들에 다시 한번 가슴 아파하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조문객들의 손을 맞잡았고 그 모습은 영락없는 비혼의 여주인공이었다. 그러나 그 장례식장 인파 속에는 벨마의 연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자신을 벨마의 자매라고 밝힌 한 여인이 경찰서에 익명의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확신에 차 있었다. 벨마 바필드는 살인자입니다. 그녀가 스튜어트 테일러를 죽였어요. 우리 엄마를 죽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요. 처음에 경찰은 이 전화를 그저 가족 간의 원한에서 비롯된 음해성 제보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며칠 후 스튜어트의 부검 결과가 도착하면서 상황은 180도 뒤바뀌었다. 그의 시신에서 치사량의 비소가 검출된 것이다. 부검 결과는 수사팀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스튜어트 테일러는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독살당했다. 수사관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약혼녀 벨마 바필드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벨마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제닝스 바필드, 릴리안 블라드, 존 헨리 리, 그들의 죽음 기록에는 공통된 진단명이 적혀 있었다. 급성 위장염. 수사관들은 비소 중독의 증상이 급성 위장염과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극심한 복통, 구토, 설사. 벨마의 희생자들은 모두 독살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지만 의료진은 이를 단순히 심각한 질병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었다. 교묘하게 위장된 연쇄살인이었다.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상냥한 할머니의 탈을 쓴 희대의 연쇄살인가를 상대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경찰이 스튜어트의 죽음에 대해 신문했을 때 벨마는 능숙하게 슬픔에 잠긴 약혼녀를 연기하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다. 그녀의 태연한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아들 론이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벨마에게 아들 론이가 다가가 물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고통이 가득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벨마의 단단했던 가면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작가 제리 블레드소가 쓴 책 사형 선고, 벨마 바필드의 삶, 범죄, 그리고 처형에 대한 실화에 따르면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한다. 그건 사고였어. 난 그냥 그를 조금 아프게만 하려고 했을 뿐이야. 정말이야.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들 앞에서 무너진 벨마는 결국 경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릴리안 블라드, 그녀가 돌보던 돌리와 몽고메리 에드워즈 부부, 존 헨리, 그리고 스튜어트 테일러까지 총 5건의 살인을 자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전 남편 토머스 버크와 제닝스 바필드의 죽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팀이 제닝스의 시신을 발굴해 부검한 결과 그의 뼈에서도 치사량의 비소가 검출되었다. 벨마의 거짓말이 또 한 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몇 년 후 사형 집행을 앞둔 벨마에게 아들 로니가 다시 한번 물었다. 자신의 아버지 토머스 버크도 어머니가 죽인 것이냐고. 그때 벨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구나. 첫 번째 남편의 죽음마저도 사고가 아닌 그녀의 선에 의해 저질러진 방화살인이었을 가능성을 시인한 것이다. 수많은 자백에도 불구하고 벨마 바필드는 오직 스튜어트 테일러 살해 혐의로만 재판을 받았다. 증거가 가장 명확했기 때문이다. 1978년 12월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1976년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한 이후 여성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실로 가게 된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이다. 상냥한 할머니의 모습을 한 연쇄살인마, 죽음의 할머니 벨마 바필드의 이야기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녀의 온화하고 평범한 외모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저렇게 선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차례로 독살할 수 있단 말인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벨마는 교도소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거듭난 모습을 보이며 사형 폐지론자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그들은 벨마의 구명을 위한 운동을 벌였다. 그녀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약물 중독에 시달렸으며 이제는 진심으로 죄를 미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벨마의 정신과 의사 또한 그녀가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으므로 사형을 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마 안에 마지라는 선한 인격과 범죄를 저지르는 또 다른 악한 인격이 공존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범행은 너무나 계획적이고 잔혹했다. 기나긴 법정 공방과 구명 운동에도 불구하고 벨마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다. 그녀의 사형 집행일은 1984년 11월 2일로 확정되었다. 방식은 독극물 주사였다. 그날 밤 교도소 밖은 두 개의 상반된 목소리로 가득 찼다. 한쪽에서는 약 300명의 사형 반대 시위대가 촛불을 들고 벨마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 그들의 손에는 너의 이웃을 죽이지 말라는 피켓이 들려 있었다. 반대편에서는 피해자들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형 집행을 촉구했다. 살인자를 처벌하라. 나는 그들의 외침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갈랐다. 교도소 안 52세의 벨마는 조용히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1962년 이후 22년 만에 미국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첫 번째 여성이 되었다. 그녀의 마지막 식사는 소박했다. 코카콜라 한 캔과 치즈두들 과자 한 봉지. 악마의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아이러니한 선택이었다. 형 집행관이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벨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가족들과 스튜어트의 가족들에게 제가 그들에게 안겨준 모든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저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잠시 후 그녀의 몸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주입되었다. 상냥한 미소 뒤에 7번의 죽음을 숨겼던 불행을 입은 악마는 그렇게 조용히 잠들었다. 벨마 바필드의 삶은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섬찟한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산 인간이 헌신적인 간병인이자 신실한 신도의 모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독살하는 냉혈한 살인마의 모습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을까?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가장 평범한 얼굴 뒤에 어떤 심연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영원한 공포를 남겼다. 그 공포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마셨던 코카콜라의 톡 쏘는 탄산처럼 여전히 우리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든다.